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투자가 정말 어렵네요. 간밤 흘러내린 3대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좀 패닉에 빠지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시장은 셧다운 해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느 쪽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찾아야 될까 다시 분주한 계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다음 기대감은 19일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힘든 시장 안에서 어떻게 향후 투자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버텨나갈 힘을 찾아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찾아보시죠. 네, 낙폭이 하도 깊어서 뭔가 시장이 놀랄 만한 새로운 재료가 나타난 건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익숙한 재료들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익숙한 AI 거품론 그리고 경제지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3대 지수가 꽤나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2.3% 가까이 밀리면서 22,870선까지 후퇴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6%대의 마이너스권 그리고 최근에는 우량주들이 기술주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순환매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우량주들 역시도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1.6%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 만에 포인트를 기준으로는 800포인트나 뒷걸음질을 치는 하루였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약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테크니컬적으로 50일 이평선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50일 이평선 이탈이 나타난 것은 4월 30일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데에도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고요. 이로써 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이어서 나타났던 발표 내용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For the past 43 days, Democrats in Congress shut dow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 an attempt to extort American taxpayers for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for illegal aliens and people that ca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From gangs, from prisons, from mental institutions. They wanted to pay them $1.5 trillion, which would have really hurt our healthcare businesses and our recipients at levels never seen before. Today, we'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we will never give in to extortion, because that's what it was. Over the past 7 weeks, the Democrats' shutdown has inflicted massive harm. They caused 20,000 flights to be canceled or delayed. They departed so many times, so late. People were hurt so badly.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one. This was a no-brainer. This was an easy extension. But they didn't want to do it the easy way. They had to do it the hard way. And they look very bad, the Democrats do. They deprived more than 1 million government workers from their paychecks and cut off food stamp benefits for millions and millions more Americans in need. They caused tens of thousands of federal contractors and small businesses to go unpaid, and the total effect of the damage their antics caused will take weeks and probably months to really calculate accurately, including the serious harm that they did to our economy and to people and to families. So I just want to tell the American people you should not forget this when we come up to midterms and other things. Don't forget what they've done to our country. I also want to 이렇게 셧다운 해제에도 오히려 투심이 위축된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간밤 CME 패드워치 툴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동결 가능성이 이제 무려 5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역시도 50%로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50%라는 동결 가능성이 37%로 훨씬 더 낮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동결 베팅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7bp 오름세를 오늘도 이어가면서 4.1%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킬 만한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여러 연준 위원들이 최근
인하에 매우 보수적인 그리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해맥 총재, 간밤에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침체에 접어들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통화 정책이 고용시장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12월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었구나라는 해석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셧다운 해제로 다음 주부터 그동안 밀렸던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투심을 위축시킵니다. 정부가 멈춰 있는 동안 이 지표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번에 발표될 10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 아예 제외가 될 거다라는 헤셋 위원장의 언급도 있었거든요. 실업률이 발표되지 않는 건 미국 역사상 77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여러모로 고조가 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5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 붕괴되면서 6개월 내 저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 확인해 보시죠. 최근 증시를 맴돌고 있는 AI 거품론, 언제든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촉매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요. 특히나 오늘 AI와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날 키옥시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낸드 플래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 세계 점유율이 3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되겠는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던 여파로 키옥시아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러자 마이크론 등 이 여타 반도체주들의 센티먼트 역시도 함께 약화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3%와 4%대의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론과 인텔은 3에서 5%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알파벳의 주가 역시 2%대의 하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연 오늘 이 같은 조정이 건강한 코렉션인가 아니면 모멘텀 약화인가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될 텐데 간밤 CNBC와 인터뷰를 가졌던 레어드 노턴 CIO의 내용을 보니까 건강한 조정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 향후 관건은 AI 투자가 실물 경제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가 여부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혹은 미국 경제 전반을 볼 때 이 생산성 지표의 추이에 반드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4.6%의 플러스권이었는데요. 1분기 실적 결과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센티먼트를 살리지는 못했죠.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 패키지가 통과된 이후에 오히려 계속해서 이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일단 로보택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우려, 전날 알파벳의 웨이모가 이 진출 소식을 알리면서 불거진 바가 있었는데 간밤에는 이 리콜 관련된 소식이 좀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1,500여 개의 ESS 배터리 시스템 파워월2를 과열 문제 그리고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서 리콜한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 한편 테슬라가 애플의 카플레이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런 흥미로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테슬라는 애플 카플레이를 탑재하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판매량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판매량을 부스트업 시키기 위해서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내부적으로 기능을 시험 중에 있고요. 앞으로 몇 달 안에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애플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애플 생태계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의 센티먼트를 약화시켰던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량주에 해당하는 월트 디즈니의 실적 결과 이후에 나타났던 주가 급락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성적표를 열어보시면 매출이 224억대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가 기대치를 웃돌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텔레비전과 영화 부문의 성과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스트리밍 부문 그리고 테마파크 부문에서 이 부진한 쪽을 좀 메워주고 있는 형태로 실적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즈니의 주가가 7.8%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순환매가 뚜렷해 보이는 요즘이죠. 예를 들어서 산업과 에너지, 헬스케어 등과 같이 경기 순환 혹은 가치주 쪽이 상대적으로 버텨주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반도체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이 시간에 중국 안에서 지금 AI 칩 품귀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이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타국을 우회해서 칩을 공급받은 거고요. 엔비디아가 현재 칩을 팔고 있는 고객사 가운데 하나로 에이브레스라는 실리콘밸리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브레스의 지분을 3분의 1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중국의 인스퍼입니다. 따라서 이 우회적인 루트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뉴스 자체는 엔비디아 칩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수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관련 소식인데요. 이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죠. 일단 자신의 헤지 펀드인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등록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이상 SEC와 규제 당국에 투자 보고서를 제출할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론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난 4일 주요 외신들이 자신의 팔란티어 공매도 포지션을 100배 부풀려서 보도를 잘못했다라고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9억 1,200만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실제로 나는 약 920만 달러를 투자한 거다라고 정정을 했고요. 저희 역시도 이제 외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이 브리핑을 전달드리다 보니까 잘못된 수치로 보도된 바가 있어서 이 내용 함께 정정해 드립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오늘장 6.5%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 소식들로 이어갑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속담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셧다운도 끝나고 빅쇼트도 끝나는 걸까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던 마이클 버리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품론을 촉발한 사이언 자산운용 SEC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우리 시장 장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EC 규정에 따르면 외부 자금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운용사의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필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라던가 공시, 어떻게 포지션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를 투자자들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SEC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라는 것은 운용자산이 1억 달러 미만으로 줄었거나 또는 마이클 버리가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에 이렇게 빅쇼트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캡처로 올리면서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또 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올린 내용이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던 이 포지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었습니다. 920만 달러를 실질적으로 사용했고 팔란티어 5만 계약, 엔비디아 1만 계약으로 해서 팔란티어에 대한 500만 주에 대한 풋옵션, 엔비디아는 100만 주에 대한 풋옵션을 함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자, 그런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쓰이고 있는 칩의 감가상각을 크게 부풀려서 가짜 이익을 취하려고 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25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전에 또 X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한 부분이 과연 어떠한 부분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을 해서 구체적으로 자산 보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풋옵션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트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CEO들도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비트 11월 12일 당시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라클이 26.9%, 메타가 20.8% 가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가짜 수익을 보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타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엔비디아가 칩 업그레이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일 세대 GPU의 모든 캐펙스에 집중하면서 4년에서 5년 감가상각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감가상각 기간은 2년에서 3년이었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길다라고 언급을 한 걸로 보이고요. 현재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감가상각 기간으로 잡고 있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6년에서 7년인데 그보다는 살짝 짧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티아 나델라 CEO의 발언에서 또 하나 짚어볼 만한 포인트는요. 엔비디아 단일 세대 원툴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현재 브로드컴과 개발하고 있다는 에이직 칩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체 칩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이런 보도 내용도 간밤에 전해지기도 했죠. 리사수 CEO는 AI 칩 시장이 구조적인 슈퍼사이클 안에 들어갔다면서 지금 현재 수요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감가상각 관련한 가짜 수익에 대해서 좀 불식시키는 듯한 발언을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전했던 바가 있고요.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 간밤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헤드라인이 뽑혔습니다. 일부 투자는 비용 정당화할 가치 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는데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 입장에서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큼의 성과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인터뷰 내용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에는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걸로 보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채 때문에 버블이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 투자의 단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올해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간밤에 나왔던, 그러니까 전날 나왔던 소식만 합쳐보더라도 메타는 2기가와트 규모의 최대 10억 달러 위스콘신 데이터 센터에 또 한 번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 내용은 어제 글로벌비트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슈퍼팩토리,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무려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형 데이터 센터, 오직 엔트로픽만이 사용할 수 있는 AI 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JP모건은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런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연 10% 수익 달성이 필요한데 매년 6,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야만 하는 현재의 숫자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3년 동안 6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구글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캐펙스 규모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최고 수준이라는 이것은 또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올해 미국 투자증급 회사채 매출액이 1조 5천억 달러로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채권 발행액도 사상 처음으로 6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회사채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상황이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내겐 너무 낯선 그대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이퍼스케일러 AI 구축이 새롭고도 위험한 투자 구조를 창조하고 있다라고 좀 경고성의 기사 보도 헤드라인을 좀 뽑아봤는데요. 간밤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일론 머스크 CEO의 xAI가 150억 달러 자금 조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머스크 CEO 이 내용을 바로 부정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메타, 오픈AI, xAI가 자금 조달을 해나가고 있는가? 메타가 해나가고 있는 방식이 조금 제일 공격적으로 보여지죠.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사와 공동 추진한 하이페리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사모펀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채권까지 결합된 프랑켄슈타인 구조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픈AI와 xAI도 기존의 시장에 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ATM 공모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아직까지 자금 투자 규모가 받쳐주지 않는,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시 공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갖게 할 만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은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최장기 셧다운도 여기서 기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기간만큼 기업 부채율도 늘어나고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2020년 들어서 정부 부채율은 7%, 그런데 기업 부채율은 5%로 오히려 2019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 줄여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우량기업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순부채, 기업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상으로 살펴봤을 때 점차적으로 숫자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일부 우량기업의 경우에는 국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채무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채권시장 안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죠. 그 안에서도 어떤 기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우량기업의 채권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프랑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데요. 프랑스는 아무래도 이 정부 상황과 관련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미국 국채 수익률과 거의 동일한 금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4조 부근에다가 신용등급은 트리플 A고요. 순부채 규모가 과거 12개월 수익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의 회사채 발행, 알파벳의 회사채 발행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렸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의 레버리지를 아주 공포스럽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좀 중심을 잡아볼 만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두웠던 시장에 그래도 조금 온기가 감돌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글 알파벳 0.23% 강세, 엔비디아도 0.2%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강보합 전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이후에 2%대 낙폭 그리고 있고요. 램리서치도 역시 0.7%가량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3%,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좀 꺾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2.11달러, 그런데 발표치가 시장 컨센서스 상회했음에도 역시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 규모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연간 매출과 EPS도 함께 확인해 보시되 앞서서 이동훈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키옥시아 실적 발표에 이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다음 실적을 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키옥시아의 경우에는 시장이 분명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불확실한 반도체 시장 안에서 가이던스 제시를 좀 미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급등하는 가격 안에서 가격 책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공포스럽게 볼 만한 실적 발표는 아니지 않을까,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회로도 좀 돌려보는 오늘입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